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어제는 다시금 불거진 관세 전쟁 공포에 시장에 다소 한기가 돌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본격화된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오늘 양 지수에는 온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섹터와 업종별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방산주가요 가장 쾌청합니다. 전날 호실적을 발표한 기산텔레콤은 상한가에 들어서면서 뜨겁게 달아올라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역시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더해 하나오션 지분을 매입했다는 소식까지 호재로 작용하며 장 초반부터 강했습니다. 다만 현재는 윗꼬리가 다소 길게 달려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전날 정부 예산 투입 소식에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양자 암호 관련주들 맑게 드러났는데 오늘 정규장에서도 연속성을 이어옵니다. 그리고 오늘 온기가 돌고 있는 미용기기 안에서도 특히나 레이저 옵텍의 강세가 눈에 띄는데요. 색소 질환 치료용 레이저 기기가 FDA 시판 전 허가를 획득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 마켓나우 3부에서 다뤄드렸던 조선 기자재도 오늘 분위기 괜찮고요. 최근 시장 안에서의 흐름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는 쪽에서의 기회를 찾기 위해 분주한데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게임과 엔터 업종이 시장에서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세의 연속성 이어가면서 맑은 날씨 보이는 종목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SM에 대한 맑은 전망이 많아서요. 실적도 전망도 맑다라는 코멘트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먼저 지난해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4분기 매출액이 2,73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9% 정도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339억 원으로 동기 대비 275.6%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증권가에서는 SM이 이렇게 지난해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연한 점, 또 올해 2월과 4분기 예정되어 있는 이 신인 그룹들의 대비로 인해서 견조한 실적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목표 주가를 11만 원 선에서부터 13만 원 선까지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을 보였고요. 신한투자증권 측에서는 최근 대두되는 한한령 해제 분위기와 관련해서 중국 사업에 오랜 기간 좀 공을 들여온 SM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란 의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 측에서도 하나증권 측에서도 이 자회사의 실적 정상화와 관련된 언급을 하면서 적자 축소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고요. 특히나 하나증권에서는 엔터 기획사 전반이 하반기까지 우상향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전망했다는 점까지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웨더 전해드렸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내리면 내리는 대로 또 오르면 오르는 대로 고민이 참 많은 우리 시장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시장 안에서의 기회를 어디에서 좀 찾아봐야 할지 특별한 시간 마련해 봤는데요. 전력에 대한 전략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의 남인식 연구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방송으로는 개인적으로 많이 뵀었거든요. 그런데 네. 저희 이데일리에는 처음으로 출연을 해주시는 거고 처음 실물로 이제 뵙게 됐는데 네. 오늘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이제 좀 전력에 대해서 네. 궁금했던 점들을 좀 세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이제 전력 산업의 전반적인 현황 그리고 전력 산업이 이렇게까지 좀 올라올 수 있었던 강세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그래서 전력기기 사이클이 2022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 왜 시작이 됐고 지금 이제 인공지능 때문에 또 한 번 불이 붙었는데 현재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시간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2022년에 사이클이 시작된 이유는 미국의 전력기기 수요가 폭증해서입니다. 그럼 왜 전력기기 수요가 증가를 했냐? 일단은 미국의 전력 인프라 교체 수요가 있는 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가 투자가 되면서 장거리 송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수요가 이제 잠재 수요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력 인프라 교체 수요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한 1950에서 70년대에 변압기를 설치를 하고 나서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보통 변압기 경제적 사용 연수가 40년인데 거의 한 40년, 50년 썼는데도 교체를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바이든 정권에서 두 가지 법안을 내면서 이런 잠재 수요들이 폭발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기억나실 것 같은데 인프라 법안을 발표를 했었고 2022년에는 IRA 법안이 나오면서 변압기 수요가 급증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를 이제 보시면은 딱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요. 미국의 변압기 수입의 월별 추이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변화가 없었는데 인프라 법안 그리고 IRA 법안이 나오면서 이 잠재 수요가 이제 불이 났었다, 이제 잠재 수요가 터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법안들 내용을 세세히 살펴보면은 미국의 전력기기 노후화된 것들을 교체를 하면은 연방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미국 유틸리티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변압기들을 사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변압기 사이클이 시작이 됐는데 최근에 많은 관심사들은 결국에 인공지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인공지능 관련해가지고 2025년에는 미국의 전력과 변압기가 부족해질 거다. 전기차, 인공지능 이런 것 때문에 전력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력 유틸리티 업체들한테 이제 전력이 부족할 거다라고 계속해서 머스크가 경고 메시지를 던졌고요. 실제로 미국의 각 전력청들의 전망치를 보게 되면은 전력 수요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교체 수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때문에 사이클이 시작이 됐고 지금은 인공지능 때문에 미국의 전력 수요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전력기기 산업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만 들어봤을 때는 전력 쪽의 강세가 이미 좀 어느 정도 예측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네. 실제로도 이제 작년에 전력 시장이 굉장히 호황기에 진입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네. 또 올 초까지도 이제 1월 말까지도 굉장히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세가 거침이 없었는데 좀 브레이크를 걸게 된 게 이제 딥시크의 등장인 것 같습니다. 국내 전력 시장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미치는 영향 어느 정도일지 그리고 영향이 실제로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딥시크 이슈 관련해가지고 쟁점이 결국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 딥시크로 인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연산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에서 생각보다 전력 수요 증가율이 없는 거 아니야? 라는 고민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AI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전력기기 내에서도 뭔가 품목이 변한다거나 아니면은 송전에서 배전으로 뭔가 투자자들의 관심사가 옮겨질 거냐 이렇게 쟁점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데이터 센터형 전력기기 수요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미국의 전력기기 회사인 이튼이 실적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한 200조 원 정도 되는 굉장히 큰 회사이고 이 전력기기 산업을 대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닝콜에서 중요 내용이 결국에는 딥시크였어요. 외사 애널리스트들도 다들 딥시크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튼의 경영진이 다 정리를 해줬습니다. 데이터 센터향 수주는 지금 7년치가 쌓여져 있다. 지금 데이터 센터 건설하는 것도 어려운데 사실은 전력기기 문제가 아니라 수요 자체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다라는 말을 했었고요. 그리고 딥시크 때문에 월요일에 이튼의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경영진들도 고객사들과 미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빅테크 업체들이라던가 데이터 센터 업체들의 투자 동향에 대해서는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24년 대비해서 25년 캐펙스가 한 YOY로 30% 증가할 거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품목이 변할 거냐에 대해서는 그냥 변압기 쓰이는 거 그대로 들어가고 뭐 스위치 기어 이런 것들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가 뭐 훈련해서 추론으로 넘어가면서 뭔가 데이터 센터에서는 변화가 있는데 전력기기에서는 뭔가 품목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도 이 이튼의 경영진이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딥시크 이슈 때문에 국내외 전력기기 회사들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거는 단순히 주가적인 현상일 뿐이고 펀더멘털에서는 전혀 스크래치 난 게 없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달 말에 이제 딥시크가 등장하면서 AI 반도체 밸류 체인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또 전력 수요에도 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견에 두 가지 근거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님 최근에 이제 관세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 맞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에 있어서 굳건한 섹터 중에 좀 하나로 이 전력 업종이 좀 선택을 받고 있는데 정말 관세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아니요, 자유롭지 않습니다. 완전 그래서 자유롭진 않다. 역사적인 네. 그러니까 과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과거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한국산 변압기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굉장히 세게 물린 적이 있습니다. 네, 60% 정도. 네, 최대 네. 60%를 물린 바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때는 한 2016년에서 2017년인데 한국 회사들이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전력기기 수요 자체도 거의 없는데 네. 갑자기 미국에서 반덤핑 관세를 때리다 보니까 한국의 수출 금액은 작아들게 되고 이 마켓 쉐어를 대부분 중국과 네. 멕시코가 가져가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고생을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물론 트럼프가 관세를 가지고 많이 내세우고 있는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차트 지금 바로 띄워주셨어요.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의 수혜로 사실 변압기 섹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변압기 수입 금액을 국가별 비중으로 나눈 겁니다. 이제 퍼센트 숫자인 거죠. 마켓쉐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의 비중이 2019년만 하더라도 한 20%였는데 지금은 쭉 빠져가지고 한 2024년에는 한 5% 언더로 내려가게 됐고요. 한국이 쭉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화웨이 이슈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화웨이도 미국의 국가 안보상 미국의 통신 장비 시장에서 퇴출이 됐는데 중국산 변압기 역시도 이것이 사실은 국가 인프라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중국산 변압기 쓰지 말자라는 움직임 때문에 중국 비중이 작아졌고 그 파이를 한국이 먹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세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좀 관찰을 해보기는 해야 되는데 사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수혜를 보고 있는 게 변압기 섹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변압기 얘기 좀 해주셔가지고요. 네. 그렇다면 저희가 전력 인프라 안에서 변압기 쪽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건지 이 업종 내에서 보고 계시는 특히나 네. 좀 저희가 주목해봐야 될 만한 그런 업종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편하게 가장 큰 카테고리가 전력기기이고 여기 네. 안에 들어가는 게 송전, 네, 배전, 배전. 그리고 전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네. 근데 투자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이게 15년 만에 온 사이클이다 보니까 가장 맛있는 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투자 관점에서 가장 맛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제곱 효과,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야 돼요. 매출액이 올라갔을 때 영업이익률까지도 개선이 돼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어디냐면은 송전 쪽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송전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송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으로 비유를 하면 척추 같은 겁니다. 네. 중추신경계고 배전은 이제 말단에 있는 말초신경계인데 이 중추 그래가지고 발전소에서 발전을 하면은 송전망을 따라서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배전으로 가고 이렇게 카메라라던가 조명기기 밝히는 데 쓰이게 되는데요. 네. 송전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은 수요가 증가를 했을 때 공급을 늘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송전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주문 생산 방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대량 생산이 어려운 게 그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로는 숙련공들을 양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고객의 니즈에 맞춰가지고 다 반영을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이걸 한 40년은 쓰는데 품질 문제가 없어야 되거든요. 이 숙련공들, 제조 과정에서 숙련공들을 양성하는 데 한 3년에서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공급을 증가시키기가 어렵다라는 게 송전 전력기기의 특징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수요가 증가했을 때 공급이 증가하지 않으면은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 가격이 올라가는 게 결국에는 영업 레버리지, 제곱 효과로 나타나는 게 송전 전력기기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송전도 좋고 배전도 좋고 뭐 전선 부분도 다 좋기는 한데 네. 가장 맛있는 계란 노른자를 꼽으라고 하면은 네. 송전 쪽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절- 주요 기업은 네. 이렇게 세 가지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일진전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력 인프라 안에서 저희가 좀 주목해봐야 될 만한 업종은 송전 뽑아주셨는데 이제 앞서 좀 종목들 언급을 해주셔가지고요. 국내 전력 대장 3사가 지난해 나란히 이제 호실적을 기록했잖아요, 연구원님. 네. 이제 최근 실적이 크게 개선된 전선이나 전력기기 업체 이 3사 호실적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일단 큰 그림으로 봤었을 네. 때는 사이클이 왔다라는 거는 공통점이고요. 네. 각 기업별로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현대일렉트릭부터인데요. 현대일렉트릭이 이제 전력기기 산업에서 보면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기술력이 뛰어난 것도 있는데 지난번 사이클 때 가장 고생을 많이 했어요. 구조조정도 굉장히 심하게 해가지고 모든 고정비 자체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 비유를 하면은 이제 체지방률을 확 낮췄다 보니까 뭔가 사이클이 왔었을 때 더 기민하게 뛸 수 있었던 게 현대일렉트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이후에 전력기기 가격 상승하면서 가장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난 게 현대일렉트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효성중공업입니다.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전력기기 사이클 수혜를 바라보고 있는데 특징은 유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일렉트릭은 중동 시장에 강점이 있고 효성중공업은 유럽 시장에 강점이 있는데 2024년에 유럽 역시도 사실 변압기가 많이 부족을 하거든요. 그래서 효성중공업이 2024년에 변압기 수주 잔고를 많이 채워놨고 그 유럽향 고마진 제품들이 25년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2026년부터 반영될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LS 일렉트릭인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배전 전력기기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뭐 이런 스튜디오에서 많은 전력기기들이 소비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 다 LS 일렉트릭이 공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LS 일렉트릭은 그래서 미국의 리쇼어링으로 인한 정책 수혜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업체들이 미국에다가 공장 많이 건설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삼성이나 현대나 SK가 미국 가가지고 미국 로컬 업체들의 전력기기를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예전에 썼던 LS 브랜드가 붙은 전력기기들을 많이 쓰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LS 일렉트릭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국의 업체들 진출에 따라 가지고 정책 수혜를 바라보고 있는 게 LS 일렉트릭이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3사 호실적 배경에 대해서도 정리해 주셨습니다. 연구원님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도 네. 저희가 좀 공략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 좀 좋게 보고 계시는 종목 있으시다면요? 가장 네. 탑픽 이제 최선호주로 제시를 드리는 종목은 네. 일진전기를
강조드리고 있어요. 일진 전기요. 네.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전력기기 사이클이 완전 초여름은 아니다. 확장기의 초반부는 아니기 때문에 일진전기를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이 확장기는 맞는데 중반부는 넘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탑티어 업체들이 아니라 대장주들이 아니라 세컨티어 업체들이 펀더멘털 상으로도 더 급격하게 좋아질 수가 있고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주 잔고를 너무 많이 쌓아놨어요. 네. 이미 3년치, 4년치를 쌓아놨다 보니까 더 이상 주문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 중반부에는 세컨티어 업체를 바라보자라는 관점에서 일진전기를 좋아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유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진전기 자체만 봐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첫 번째로는 일진전기는 이제 전력기기 사업부가 한 30%, 전선 사업부가 이제 70%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이클 후반부 가면은 전선 역시도 마진이 좋아질 개연성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캐펙스 투자 효과가 본격적으로 올해 하반기 때부터 나올 예정입니다. 작년에 이제 홍성 공장에 이미 공장 완공을 다 끝내놨고요. 이 완공된 게 램프업이 올해 상반기 때 끝나고 가동률 상승 기간이 올해 상반기 때 되고 실제로 손익계산서가 개선되는 시점은 올해 하반기, 25년 하반기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설로 인한 투자 효과가 올해 나타나다 보니까 일진전기 이제 탑픽으로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전력 인프라 내에서는 송전 쪽에 주목해 보자라는 말씀해 주셨고 그 중에서도 또 최선호주 꼽아 주셨습니다. 일진 전기 픽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연구원님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도 만약에 전력기기 호황이 이어질 수 있다면 저희가 K 이 전력기기 전략 어떻게 좀 세워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이클 산업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선행지표라고 생각을 해요. 네. 선행지표가 먼저 꺾이고 나서 그 다음에 제품 가격, 뭐 변압기 가격이라던가 뭐 조선으로 치면은 선가 같은 것들이 이제 꺾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전력기기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선행 지표가 뭐냐라고 하면은 미국 유틸리티 업체들의 캐펙스 동향입니다. 그래서 누가 뭔가 꿈속에서 뭐 신이 뭐 로또 번호 알려줄래라고 하면은 그것보다 필요 없고 미국 유틸리티 업체들의 캐펙스 동향을 알려달라고 할 정도로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보시는 차트를 딱 보시면 느낄 수가 있는데 지난번 사이클이 03년에서 08년 동안 변압기 사이클이 확장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미국 유틸리티 업체들의 설비 투자 추이인데 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지고서 캐펙스가 꺾였죠. 그러면서 변압기 가격도 꺾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이제 방아쇠 역할을 하는 거는 미국의 전력 유틸리티 업체들의 캐펙스, 저 데이터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방아쇠를 잡아당길 손가락이 뭐 글로벌 금융위기가 또 될지 뭐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건 방아쇠 역할을 하는 거는 이 데이터다 보니까 이 데이터 추이를 주목하시는 게 좋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수요 전망치가 매분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의 전력 수요가 올라가다 보니까 유틸리티 회사들이 발전기도 건설해야 되고 송배 전망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렇게 투자 금액이 매분기 갱신하고 있다라는 거를 또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 결론 말씀드리면은 네. 올해 역시도 호황 이어질 거고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말씀해주신 걸로는 미국 쪽의 전력 유틸리티 업체들의 네. 캐펙스 투자 금액 증가되는지에 대한 여부도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전력에 대한 전략 SK증권 남인식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드리고 있는 저희 1313 챌린지 보너스 챌린지 3주차 진행 중이고요. 1, 2주차 모두 성공으로 마무리해 주셨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는 3주차인데요. 종목 현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챌린지 스타트를 끊어준 두 가지 종목입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와 HMM이고요. 먼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NPU뿐 아니라 데이터 연결 처리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오늘은 다소 조정받고 있습니다만 저희 공략 시점 좋았기 때문에 0.97%의 성공률 달성하고 있고요. 전략 수정 있을지 파트너님께 여쭤봐야겠습니다. 그리고 해운 쪽에서 픽해 주신 HMM입니다. 오늘 강보합 수준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 챌린지 안에서도 강보합 수준의 성공률 기록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제 가지고 와주신 두 가지 종목입니다. 먼저 리노공업, 반도체 검사용 테스트 소켓 제조업체로 많이들 알고 계신 종목인데요. 내년 4분기로 예정되어 있는 공장 이전으로 인한 캐파 증설 등의 모멘텀 짚어주시면서 공략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챌린지 안에서 5.12%의 성공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라리스 AI는요, 토탈 IT, AI 기술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우크라이나 재건주로도 편입되어 있는 종목으로 공략해 주셨습니다. 챌린지 안에서 2.57%의 성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챌린지 3주차 이렇게 네 가지 종목 모두 지금 빨간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11.7%의 성공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파트너님 모셔보고 종목에 대한 세세한 전략들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벌써 또 13% 주간 성공률 목표치에 또 바싹 다가서 있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리뷰 도와주실까요? 네, 지금 현재 11%대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3%대까지 방심하지 않고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더 큰 종목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오늘 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약세 흐름이 이어지는데요. 전 거래일에 장중 3.97%의 상승세에 이어서 오늘 2.71%라는 조정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정 장세는 앞선 상승 추세의 잔파동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2024년 12월 11일부터의 강한 상승 추세를 이어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현재 최근에 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황에서 소폭 조정을 받고 있죠. 따라서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현재 이 삼각 수렴 안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고요. 돌파까지도 충분히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 돌파 이후에 슈팅에 대한 기준은 거래량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거래량이 80만 주에서 90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만 동반이 됐을 때에는 충분히 전 고점을 돌파 이후에 추가 강한 상승 랠리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강보합권대 혹은 이제 소폭의 수익권대 진행되고 있을 텐데요.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현재 구간에서는 안정권인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거래량의 유입 확인하면서 홀딩하는 식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HMM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HMM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 변동성이 좀 더 제한된 종목을 드리다 보니까 오늘도 역시나 변동폭이 제한된 모습입니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선 흐름 2024년 11월 기점으로 중요 피보나치 조정대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보시면 현재 구간에서는 강력한 지지라인대를 형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구간에서 18,200원에서 18,280원 라인대에서는 앞서서 계속해서 지지받고 반등이 이어졌던 흐름이죠.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는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기대를 하면서 추가적인 반등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서 홀딩이 가능하고요. 다만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자, 2025년도 1월 20일 날의 종가죠. 이 종가 안에서는 18,000원 안에서는 반등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현재 18,000원 구간 내에서는 신규 공략하실 분들도 관심 있게 주의 깊게 보실 수 있는 자리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리노공업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리노공업의 경우에는 오늘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장중에
4.19%라는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전 고점 2024년도 7월 이후로부터의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자, 이렇게 넘지 못했던 그동안의 강력한 저항 라인대로 작용했던 이 구간들을 2025년도 2월 10일 날 장중 5%가 넘어가는 강한 상승세로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오늘 마찬가지로 시장의 종목이 조금 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1.55%라는 제한된 조정 안에서 다시 한번 반등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가 저점을 올리는 상승 우상향하는 추세에 기대해 보면서 이 종목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폴라리스 AI 보도록 할 텐데요. 이 폴라리스 AI의 경우에는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장중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죠. 그것도 이렇게 12시 반이 넘어갔을 때 거의 1시 다 돼갔을 때 조금 전이죠. 장중에 4%대까지 강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강한 시세가 이어지면서 저점을 올리는 이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분봉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도 자, 보시면 정말 많은 대량 거래량이 들어온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늘 장중에 3,390원에서 3,400원 라인대를 넘지를 못했죠. 이렇게 이 구간에서 저항 라인대로 작용을 하다가 결국에 오늘 12시 54분에 이 4% 캔들입니다. 정말 강한 상승 캔들로 이 넘지 못했던 박스권의 저항 라인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강한 상승 랠리까지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최근에 이 종목이 상승을 했지만 이렇게 3,500원 라인대, 3,700원 라인대 제 박스권을 좀 더 그어드리면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과거에 2024년도 5월 달부터의 이 고점 이후에 눌린 매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기간 매물 소화 캔들 이후에 다시 한번 강한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근에 저점을 올리는 이 상승 추세에 저점을 찍고 나서 전거래를 찍고 나서 오늘 4%대가 넘어가는 5%대까지 상승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번 파동에는 전 고점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하고 나서 추가 돌파 여부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제가 기준을 잡아보는 건 항상 거래량의 기준 자꾸 말씀을 드리죠. 거래량 기준 말씀을 드리면 2024년도 12월과 11월 말쯤에 자 5천만 주에서 5,500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 동반했을 때마다 이렇게 슈팅이 이어진 만큼 추가로 5천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만 동반 시에는 이 전 고점을 돌파하는 슈팅까지도 기대해 보면서 이 종목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저희 1313 챌린지 함께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이시라면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4가지 종목으로 두 자릿수 대 성공률 기록하고 있는 저희 챌린지 현황 살펴봤고요. 또 종목 리뷰까지 추가적으로 들어봤습니다. 파트너님 계속 듣다 보니까요. 이제 종목에 대한 보다 세세한 전략들 궁금하신 시청자분들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도 LIG 넥스원 22%, 23% 함께하는 1313 챌린지를 통해서 공략을 해드렸고요. 1차 목표가 이후에 2차 목표가까지 제가 기준 잡아드렸었는데 오늘 다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3차 목표가 마지막 목표가까지 잡아드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1차 목표가 이후에 추가 대응 방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에서 기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 1차 목표가 이후에 추가 방향성뿐만 아니라 이런 상승하는 흐름들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도록 또 기준 잡아드리고 있는 무료 교육방 함께하는 이 QR코드를 참고해 보시면 카메라 기본 어플 실행하셔서 이제 가져다 대시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참고하셔서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들어오시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별로의 전략들 그리고 개장 전에 오늘 흐름 어떻게 이어갈 건지 장중 전략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참고해 보셔서 이와 같은 전략들 함께 세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종목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고민이나 궁금증 역시나 파트너님과 함께 해결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그리고 저희 또 1313 챌린지 3주차 두 가지 종목 새롭게 편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두 종목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바로 HJ중공업과 대동입니다. 가장 먼저 이 HJ중공업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 주차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계절적 성수기뿐만 아니라 원화 약세, 후판가 하락 등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상황이 있는 진정적인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이 종목은 조금 더 호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LNG 벙커링선 한 척을 1,271억 원어치를 수주를 따냈습니다. 이로써 올해 첫 수주를 안정적으로 따냈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연간 기준에 창사 이래 최대 수주액을 달성한 만큼 올해 첫 수주 이후에 추가 수주까지 기대해 보면서 이로 인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런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 앞으로의 이 국내 증시를 주도할 주도 업종 중에 한 종목은 바로 이 조선업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트럼프 관세 영향으로 정말 종목별 차별화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세 영향을 비교적 덜 받을 수밖에 없는 업종이 바로 이 조선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기준을 잡았을 때 한 종목 정도는 꼭 편입해 놓으시면 이런 종목들로 인해서 시장에 대비해서 시장이 조정받을 때에도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 대비해서 방어하는 흐름들 만들어주면서 앞으로의 상승 추세에 대해서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종목들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차트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죠. 이렇게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제가 1313 챌린지를 첫 번째 처음 진행했을 때부터 여러분들께 정말 강조해서 설명드렸던 업종이 바로 이 조선 업종인데요. 특히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런 흐름에 조선업의 기조에 따라서 강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1차 상승 파동, 조정 파동, 2차 상승 파동, 조정 파동, 3차 상승 파동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세 차례 파동 이후에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5,700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인데요. 자, 과거에 2024년도 12월 달 그리고 2025년도 1월 달에 중요 지지 라인대, 자, 이렇게 큰 상승 파동이 이어지고 나서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이 제한된 조정이었죠. 소폭의 조정이 이어졌고 그만큼 소폭의 조정이 이어진 만큼 추세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움직였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5,560원 라인대, 5,500원에서 5,560원 라인대에서는 강력한 반등하는 흐름이 이어졌었는데 최근에도 2025년도 1월 달 들어서면서부터도 이 조정 장세 안에서도 이 5,560원에서 6,000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추가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견조로운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전 거래일 장중 11%대까지 급등했었죠. 근데 이 급등했던 이 부분을 대부분 다 반납을 했습니다. 다만 반납한 이후에 하락을 했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추가 조정까지도 염두에 둘 수가 있었을 텐데 다행히도 오늘 이렇게 장중에 5%대까지의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는 흐름이다 보니까 좀 더 빠른 상승세 기대해 볼 수가 있는 흐름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분봉 흐름도 마찬가지 한번 더 여러분들과 함께 체크해 보면요. 이렇게 장중에 10시 45분에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장중 1.5%에 달하는 상승 캔들이 이어진 모습이죠. 그만큼 이 고점 구간에서는 돌파 시도하려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일봉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견조로운 상승 랠리 이어질 것이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고요. 따라서 앞으로의 추가 상승 랠리 기대해 보면서 이 종목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보수적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7,200원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5,790원 잡아드리면서 이 종목 1313 챌린지에 포트에 편입시켜서 기분 좋게 여러분들과 함께 상승할 랠리 이어갈 수 있도록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만나봐야 될 텐데요. 바로 다음 종목은 대동입니다.
이 대동 같은 경우에는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의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던 흐름이죠. 유럽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휴전 협상 과정에서 앞으로의 흐름,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밝혀지면서 특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특사까지 파견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이제는 종식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의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은 제가 매주 1313 챌린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해 나갈 때마다 빼놓지 않고 포함을 시키는 게 바로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인데요. 그만큼 단기간의 상승 모멘텀뿐만 아니라 이게 중장기적인 상승 모멘텀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이 1, 2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세기가 100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는 더 이상 테마가 아니라 산업으로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은 조정을 받을 때마다 공략하시는 편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 대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략을 했었죠. 처음 공략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30% 넘게 상승하는 흐름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다만 오늘 제가 함께 더 가지고 온 이유는 이렇게 단기간에 고점 라인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시면 이 12,700원 라인대에서 13,000원 라인대에서는 강력한 저항 라인대를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온 이유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 구간 내 터치할 때마다 저항을 받는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 저항대를 저항받고 떨어질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내로 이런 협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하는 흐름까지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이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전 고점 저항 라인대이기 때문에 저 거래량이 제한된다면 조금 더 조정 장세가 빠르게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조정 자체도 제한된 조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11,500원 라인대까지는 한 번 더 가격을 줄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번 시간에 바로 공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번에 공략하실 분들은 이 11,500원 라인대까지는 한 번 더 가격적으로 기회를 줄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이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돌파 관점에 대해서 분할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11,500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까지 내려온다면 여러분들께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설명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수많은 재건 관련 종목 중에서 이 종목을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현지 총판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3년간 300억 원 규모의 트랙터 공급 계약을 추진했던 이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의 수혜를 가져갈 수가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계의 곡식 창고라고 이름이 불렸던 이 우크라이나가 이 농업 부분에 대한 피해 규모만 117조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규모의 피해에 대해서 이 재건 관련, 특히 농업 부분에 대한 재건 관련 종목들의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동뿐만 아니라 이 대동기업, 거기다가 대동기업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 AI 기술을 접목해서 무인 자율농업 로봇까지도 생산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따라서 이 대동그룹주 여태까지 기존에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앞으로도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가 이어질 때마다 이런 종목들도 같이 부각을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인 부분 조금만 더 여러분과 함께 보신 다음에 제가 가격적인 전략 잡아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주봉 기준으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4년 12월 달에 이렇게 하락 추세가 강력하게 이어졌었는데 보시면 이때 동반되었던 이 거래량 기준에 대해서 3,700만 주 정도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바닥권에서 터진 이 거래량이 보시면 2천만 주, 거기다가 2천만 주 이렇게 바닥권에서 이만큼 더 굉장히 강력한 거래량이 연달아서 발생된 만큼 이 구간에서는 정말 많은 매집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따라서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봉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고점인 것 같아 보여도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더 일봉을 크게 봤을 때에는 이렇게
현재 구간에서도 단기 고점은 맞지만 큰 틀에 대해서 봤을 때는 여전히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평가다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구간대 이 저항 라인대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13,000원 라인대를 돌파 시에는 추가 강한 슈팅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이 중요 저항 라인대죠. 13,000원 라인대를 얼마만큼 강한 상승세를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당일날의 상한가까지 혹은 20%가 넘어간 슈팅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그 가격 기준은 거래량에 있습니다. 이 거래량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 거래량이 1,500만 주에서 1,600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이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앞서서 기존에 대해서도 2024년도 11월 21일 이렇게 장중에 22%가 터졌을 때의 거래량이죠. 그리고 2025년도 1월 16일 날 장중 24%가 급등했을 때에 대한 거래량 마찬가지로 1,500만 주가 넘어가는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저항 라인대를 돌파하려면 강하게 돌파하려면 1,500만 주 이상 되는 거래량이 동반이 되어야 추가 슈팅까지도 이어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흐름들 참고해 보시면서 1313 챌린지에 포트에 편입시켜 보도록 할 거고요.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2,990원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전 고점 부근이죠. 손절가는 11,400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여러분과 함께 이번 주 내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 말에 그리고 HJ중공업은 보너스 챌린지 2주차에서도 좀 공략을 해주셨었던 종목인데 당시에 또 10%대 수익률 안겨다 주셨던 그런 종목들이기도 합니다. 저희 챌린지 3주차에서도 재공략해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의 흐름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이제 트럼프가 예정대로 관세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선방하고 있는데요. 우장 대응 전략 좀 세워주신다면요? 네,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면역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제는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때마다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공략해 보실 수 있는 전략적 정말 중요한 맥점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선에서 단기간에 상승폭을 좀 축소를 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런 상승 추세 안에서 1차 상승 추세, 2차 상승 추세 안에서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2,500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추가 반등하는 흐름까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조금 더 시장이 조정받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공략해 나가는 전략들을 잡아가시면서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에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에 따른 전략까지도 매일같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전략들 참고해 보셔서 함께 앞으로의 전략 세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부터 그리고 공략해볼 만한 종목들까지 파트너님과 함께 하신다면 이 시장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도움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이데일리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오후장에도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